자, 안녕하세요. 자, 소리, 음향 잘 다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권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인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고요. 더 나아가서 재외 동포인 경우에도 일부분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률에서 구체화 시켜놓은 면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죠.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법인도 하나의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기관의 명예권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법인, 기본권을 국민에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그 공법인조차도 그죠? 국립대학교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주장하고 향유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검토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기본권의 주체들이 이제 바로 기본권을 주장을 하고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본권은 바로 어떠한 영역에서 대국가적인 영역에서 그 기본권은 모두 국가기관에 효력을 미치고 더 사인 간의 관계에도 자 국가기관 A와 B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기본권의 효력이 미쳐서 국가 A는 B에게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더 사인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인 B와 C와의 관계에서 그러면은 국가의 기본권은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 간단히 정리된 우리 PPT를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기본권은 국가 적용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하고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국가는 그러한 기본권을 국민에게 보장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관계는 원래 근대에서는 바로 대국가적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A라는 국가가 B라는 사인에 대해서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가 바로 원래 주안점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중에서 가장 많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행정권 또 기본적으로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행정권이 기본권을 침해하면은 바로 그것을 국민은 사회는 바로 개인에게 국가에게 그 기본권 보장을 요구를 하고 기본권 침해한 상황을 또 해소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사법부의 재판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업무를 해줘야지 될 것이고 그런 기본권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신급제로 1심, 2심 계속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재판소를 인정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바로 기본권을 또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체화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지만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과소보 금지 원칙에 따라서 기본권을 보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차차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바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역할을 하고요. 입법기관은 입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입법기관조차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법이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한다면은 그 법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바로 헌법에 반하는 위헌 법률로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법은 위헌 무효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기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국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나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고 자유권의 경우에는 그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자유로운 상태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을 바로 국민은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존권이나 청구권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자유권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는 극부 행정을 해야 되고 생활비 등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입법부와 그리고 집행권, 그 다음에 사법권은 바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국회는 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될 겁니다. 특히 아까 PPT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집행작용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다투어질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판작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침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1심, 2심, 3심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도 기본권에 영향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바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작용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의 성격에 따라서도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5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국가작용에서 공법이 적용되는 그런 면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작용, 국고작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 민간기관과 어떤 계약들, 물품계약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법적인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법적인 작용에는 바로 공권력이 개재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런 헌법 기본권 보장이 필요 없을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권력적 공권작용에서 당연히 기본권 보장에 효력이 미치고요. 기본권 보장해야 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공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비권력적 공권작용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권 적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인설도 없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권력적 공권작용도 바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헌법 10조 후문에서는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사례를 보시면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었지만 과거 용어 그대로 사용하면요. 국가의 잡종재산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일반 국가에서 소유해서 그것을 임대해 주거나 자유롭게 민간인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활동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인에 의해서 시효 취득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별한 위치를 인정해 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원칙에 맞춰서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국유작종 재산에 대해서도 바로 시효 취득을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고요. 굳이 이 판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국가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행위가 기본권 보장 정신에 위배돼서 헌법에 위헌이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252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통치행위는 어떤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벌써 의미가 없고 굉장히 의미가 없고 헌법적인 가치 평가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다만 이라크 파병 사건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통치 행위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 정도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권의 효력은 근본적으로 국민과 그죠? 국가와 바로 시민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효력을 미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근대에서 기본적인 기본권 보장의 바로 관계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사인 간의 관계는 그러한 기본권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국가 A와 사인 B와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A와 사인 B 돌아가서 사인 C와의 관계가 있을 때 이 사인 B와 C와의 관계에서도 평등권 위반 또 종교의 자유 위반 뭐 이런 것으로 서로 다툴 수가 있는가 기본권 보장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 사적 영역에서의 효력이다 라고 그것을 기본권 제3자적 효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52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관련된 도표로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B와 C와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B와 C와의 관계인데 알고 보면 이 B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지만 C는 언론기관이야. 자, 여러분들 언론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C라는 언론기관이 B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사실 있죠. 물론 언론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인 민주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이 대사인 간의 관계입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서 종래 근대에서 국가와 공법 관계가 계속 중요했다면은 20세기, 21세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인 간에서도 심의 권력 관계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 회사원 B와 회사 사주 C, 회사 또 법인 C와의 관계가 그죠? 이 사이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바로 종래 공법과 사법을 분리해서 공법 영역은 국가 이 헌법과 행정법 법질서가 통치가 되고 사법관계는 자치의 영역으로 두자는 이런 개념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만 두지 않고 이 영역의 헌법적인 가치가 어떻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가가 지금의 우리의 논의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래 과거 독일에서는 사적인 영역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권의 대사인적인 효력을 부정했던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질서가 국법의 최고의 질서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고요. 제한적으로 바로 직접적인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등등의 학설이 있었죠. 네, 보시면 기본권의 속성상 헌법에 바로 기본권이 B, C라는 사인 간에도 직접적인 적용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 기본권이 사인의 법질서 안에 사적 법질서 안에 간접적으로 적용이 미친다는 그러한 간접적 효력설이라는 것이 적용설이라는 것이 주장되게 되었는데 그때 한번 볼까요? 자, 2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헌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면은 사법 질서를 너무 많이 이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개인 사법 규정을 통해서 바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헌법에서도 보시면은 우리 민법에서도 민법 2조 신의성시 원칙, 그다음에 103조 공소 양속의 원칙 이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기본권 규범이 사법관계에 바로 적용이 된다.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사법관계의 이러한 민법 2조, 103조 또는 뭐 불법행위,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바로 750조 같은 규정은요. 일반 법적 적용 원칙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헌법 기본권에 적용 간접적으로 투사돼서 바로 사인 간에도 적용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법관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바로 민법의 2조, 103조, 750조 같은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방사,
방사유라 그러죠. 이게 널리 퍼져요. 그래서 사법관의 일반 조항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퍼져서 결국 사법 영역에도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로 간접 적용설이고요. 실제 독일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민법 2조, 103조, 750조를 통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판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인정합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에서는 스테이트 액션 이론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가 행위에 대해서만 헌법이 그 연방 헌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연방이 있고요. 연방 헌법이 있고요. Federal Constitu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마다 또 헌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헌법이 바로 이제 각 연방기관 그리고 국가기관에 적용이 돼서 미국에서 이제 노예를 금지하는 조항이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13조로 들어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흑백 노예를 금지하고 흑백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제 연방헌법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바로 주의 B와 C와 개인 간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적용되는가가 결국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방헌법이 스테이트 액션, 국가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논의가 이제 변형되게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보시면은 1940년 이후에 연방 대법원의 판례로 사인의 행위, 자 주에서의 B, C의 사이의 행위일지라도 특정한 경우 국가 행위에 개입이 있거나 국가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뭐 그러한 국가 기관들의 행위는 private action, 사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state action, 국가 행위로서 인정을 해서 헌법이 적용받고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서는 국가 행위를 의지하거나 국가 행위 유사하게 보는 그런 유사론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255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PPT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국가 행위 유사이론이라고 해서 국가의 행위는 아니지만 사인의 행위지만 일정한 이유에서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연방헌법이 직접 적용을 미쳐서 연방재판법원에서 바로 재판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PPT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요. 자, 사법적 집행행위. 자, 쉐리 버셔스 크레이머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사인 흑인 백인들이 사는 동네였고 흑인과는 이 흑인에게 이런 집을 팔지 말자라는 그런 전체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흑인한테 이 집을 팔았고요. 그러자 이 계약이 무효라고 이 주민들이 소송을 했고 결국은 해당 법원에서는 그 계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흑인에게 이 집을 판 계약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자 이 집을 산 흑인은 바로 셸리죠, 그죠?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이것을 헌법 위반으로 연방 법원에 사건을 제청을 해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집 파는 거 매매 계약은 아주 사적인 영역의 계약이지만 이 계약에 법원의 재판이 벌써 개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원의 재판이 개입됐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이미 벌써 이건 스테이트 액션, 국가적인 행위로서 사건으로서 볼 수 있고 그래서 헌법이 연방 헌법이 적용돼야 되고 연방 헌법에서는 이미 벌써 이러한 평등 그죠? equal protection 그죠? 평등 원칙에 위배돼서 이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판결한 그런 사건이 있고요. 국유재산 이용 행위. 자 보면은 또 국가를 원조받는 행위. 자 보면은 미국에서도 자 공원, 학교, 체육관 이런 데서 많이 국가에서 재산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가 스테이트 액션 이론을 적용해서 여기서 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특권을 부여받은 자의 행위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4번 한번 보시면 통치행위 이론도 있네요. 국가의 통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사인이나 사적 단체 행위는 국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자 정당. 여러분 미국에는 이제 크게 양대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 양대 정당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정당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치 의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조직의 어떤
소속으로 성격으로 봐서는 바로 사적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자 그런 국가기관 그 정당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서 바로 선거의 후보를 발굴하고 후보를 내서 바로 후보 이제 선거에 하는 이런 행위들은 바로 고도의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국가 기능에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텍사스 지역에서 이러한 선거 후보자를 뽑는 예비 선거에 백인들만 참여해서 예비 후보자를 뽑는 그러한 예비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프라이머리라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예비 선거에서 아예 배제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당시 이제 민주당이었었는데 이 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국가의 전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는 그러한 과정의 행위에 있어서 바로 백인만 참여하는 그런 예비 선거를 했고 이것은 바로 헌법의 정신에 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바로 헌법 스테이트 액션 이론을 적용해서 그죠? 닉슨 버셔스 헐즈는 사건이라든가 콘던 사건에서 결국은 바로 연방 헌법을 직접 적용을 해서 이러한 화이트 프라이머리 선거는 헌법에 반한다라는 결정을 냈던 거죠.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헌법에서 국가의 사인 간의 국가 적용은 연방 헌법이 기본적으로는 국가기관과 주만을 적용을 하지만 이렇게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국가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인정하면 연방 헌법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미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연방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각 주에서도 주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헌법에 기본권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각 그 자신들의 주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바로 민간 사인 간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효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내용은 연방헌법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연방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기본권 보장, 인권 보장의 취지를 담고 있는 그런 기본권 내용을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구체적으로 기본권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보시면요.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권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사인 간의 관계도 기본권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독일식의 간접적 효력성에 의해서 이 문제도 영향을 보고 또 미국의 스테이트 액션 이론과 같이 사인 간의 문제도 일정한 법 규정에 의해서 진정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자 사인 간에도 인정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 그 질서라는 이 두 가지 이중성을 인정하면은 사인 간의 B, C와의 관계도 기본권이 보장돼야 되는 평등권이라든가 종교 자유가 당연히 B, C와의 사인 간에도 보장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논리적으로 뭐 256페이지 보시면 반드시 그렇게만은 볼 것이 아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해도 바로 사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헌법 질서가 공사 영역의 사적인 자치를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 모든 이제 질서의 원칙적인 가치 질서를 그 사회에 보장해야 될 가치 질서를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 사인 간의 일정 부분 그 성격에 맞춰서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그래서 어떠한 기본권 조항은 아예 사인 간의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근로의 3권 있죠. 근로의 3권이라는 건 근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B와 B에 대해서 B와 사용자인 C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이것은 사인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이 사인 간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언론 출판의 자유도 B와 B라는 사인과 그리고 C라는 언론기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관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개인에 관련된 인간의 조롱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국민의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요. 기타 뭐 논의가 있는
권리들이 있죠. 이번에 참정권 같은 것도 여기 적혀 있지만 뭐 굉장히 디베이트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격상 기본권이 제4인에 관해서 부인되는 그러한 기본권도 있죠. 전형적으로 국가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권인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청원권, 자, 국가기관에 뭘 해달라고 청원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사인 간의 관계에서 인정될 여지가 없고요. 국가배상권,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 그다음에 형사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 청구권 같은 것은 국가에게만 청구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재판 작용해서 바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권리로서 기본권으로서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도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자, 재판 절차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아직까지 확정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인 B와 C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부당한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사인관에도 적용될 여지는 있다라고 해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은 자 257페이지 보시면 우리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10조의 2문에 보시면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간의 관계에도 사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바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 간에도 지켜져야 됩니다. 자, 우리 B와 C와의 관계에서 바로 사인 간의 관계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불평등한 조약, 불공정한 또 계약, 행위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가 용납할 수 있나? 우리 사회 이미 벌써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용납할 수 없는 근거는 어디 있죠? 바로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 바로 그 근거로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판례에 보시면 환경권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요구를 한 그런 사례에서는 환경권에 관해서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어렵다라고 한 판례가 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은 대법원 판례에서 학생이 종교의 자유가 문제된 사회에서요. 자, 학교와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문제된 그런 사건에서 자, 대사인 간의 효력을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간접적 적용을 한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사례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례입니다. 지금 공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공유 제대로 됐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봅니다. 판례 중을 보시면 간단하게 결론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심 판결 중에 학교법인 대광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는 서울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항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법원에서 재판이 1심 돼지고 1심에 승복을 하지 못하면 항고를 하게 됩니다. 또 2심에 승복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먼저 항소를 하게 되고요. 상고를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상고를 하면 이제 이게 대법원의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일부 파기를 하고 다시 자, 법적인 법률이가 바로 이렇게 사인 간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이러한 경우에 기본권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니까 고등법원의 판결 논리를 파기하고 자,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이 취지에 따라서 판결해라라고 파기환송 돌려보낸 내용을 바로 주문이 담고 있네요. 내용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 사건은 바로 고등학교가 종교법인이고 기독교법인인데 그 기독교 교육을 이제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뺑뺑이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강제 배정된 이 학생 입장에서 아마 그 교육을 받기 싫어했고 그러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까지 해부돼서 이 학생을 퇴학 처분을 하게 되었고요. 이 학생은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입장의 종교의 자유에 침해된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처분들이 잘못되고 관련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이 1심, 2심 대법원에까지 걸쳤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이제 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 관련이 있었네요. 관련된 헌법적인 논리를 한번 보시면은 자, 헌법적인 기본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방어적 권리지만
사법을 포함 모종한 법 질서에도 만약에 적용이 미치고요. 이미 벌써 사법의 일반 규칙을 토항해서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는 간접적인 적용서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시적으로요. 민법 2조, 103조, 750조 또는 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을 했고 형성을 하고 그 해석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도 마찬가지로 일본 규정을 통해서 사법부로 보고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인 법익 침해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종교의 소극적인 의미의 종교 자유 침해를 한 것도 바로 민법의 2조, 103조, 750, 751조에 근거해서 나중에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권 충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지금은 이 학생 B라는 사람과 이 대강학원이라는 이런 법인 C와의 관계에서 기본권이 종교의 교육을 하려는 자유와 종교의 교육을 받을지 않으면 소극적인 자유권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권 충돌 상황인데요. 헌법 20조에 근거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10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서 바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31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 31조 사항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해 봤을 때 여러 가지 헌법적인 가치가 이런 교육의 영역에도 여러 가지로 투영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보시면 뭐 평준화 정책 또 고등학교 강제 배정에 통해서 이 학생은 종교 기독교 재단에 있는 학교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이제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것에 뭐 물론 학생도 반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있어서 결국 징계 처분까지 내려진 거죠. 그래서 학생이 퇴학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런 사정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 특히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에 관련해서 이 학생이 강제 배정 받은 그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고통을 받았을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했을 때 정신적인 고통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퇴학 등을 한 것을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나중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고 퇴학 처분한 것 자체도 바로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 판결에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주장을 하는 취지는 바로 기본적으로 헌법의 종교의 자유, 그것도 법인의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이 학생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했던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교과서 257줄 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의 기본권 바로 B와 B 학생과 C라는 그런 학교 법인에도 직접적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의미의 논의가 논쟁이 돼서 결국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판결된 사건을 우리 봤고요. 이 사건 말고 그 밑에 보시면은 서울 YMCA에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제가 고등법원 판례를 지금 보여드리고요. 이유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 설시를 하지 않았고 1심 판결, 2심 판결에는 바로 기본권의 대사인 효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은 주문 한번 볼까요? 1심 판결 중, 이건 지금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심 판결 중에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기재의 원고들의 피고 서울 기독교 청년회죠 YMCA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피고 서울 YMCA는 바로 원고들에게 1,000만 원 미디에 해당하는 이자를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원고 중에서 이제 여성 회원뿐만 아니라 남성 회원들도 청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청구는 기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서울 YMCA에서 그 YMCA 그죠? 영음햄 그죠?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독교 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활동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회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뭐에 위반되죠?
우리 헌법 11조에는 남녀 평등 원칙이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 특히 여성 회원들과 남성 회원들이 이 남녀 평등 원칙 위반된다고 바로 불법행위 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민법 750조에는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위법하냐에 대해서는 나타내주지 않고 있는데 바로 헌법 11조에 근거한 남녀평등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불법행위에 구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은 자, 헌법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피고소 의뢰가 기본적으로 자발적 임의적 결사체이고 그랬는데 자, 평등 실현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의 토대로서 헌법 11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필수적인 중요한 영역이고요. 자, 우리 헌법의 11조의 평등권 원리는 사법적인 관계도 적용돼야 하나 그 적용의 형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민법 2조, 민법 103조, 750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지금 채용하고 있다. 법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바로 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구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고 기본권 보호에 관한 최소의 청구도 다 해야 된다. 다만 이제 과소보호 원칙, 너무 지나치게 보호해서는 안 되니까 그 이상의 영역까지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 이것은 이제 불법행위고 그렇게 750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례를 내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자, 기본권의 효력이 대사인 간에 관해도 우리는 헌법의 기본권을 서로 사인 간에 B와 C 간에도 보장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분쟁이 발생되면은 바로 B와 C와에 관해서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기본권의 대사인적인 효력인데 판결이 대부분 다 대법원의 판례죠. 바로 민사 재판을 통해서 이 기본권의 간접적인 효력이 인정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B와 C 간의 민사 영역이니까 민사 재판을 통해서 바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민사 재판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재판에서 다 3심제를 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3심제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오로지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본권을 잘 보장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남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인정해야지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죠? 정장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에 동의를 하고 실제 이 내용에 과 유사한 그런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의 재판이 충분하게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벌써 헌법재판소 편에 배웠지만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을 보호하는 작용으로서 우리는 인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은 각종 여러 가지 재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언론에서 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런 경우에 재판소원을 헌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서 충분히 훨씬 더 제도적인 완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벌써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 행위라든가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인권회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것을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그러니까 사인 간에도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 확실한 거죠. 이와 같이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10조에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로 국가기관도 바로 이것을 기본권을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공사 영역에서 다 미치고요. 우리 개인도 우리 타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해주고 노력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자, 기본권 사인적 효력에 대해서 자, 우리는 기본권이 대국가적인 효력을 우리는 주장할 수도 있고 사인 간의 관계에서 침해되는 경우에도 바로 민법의 일반 규정을 통해서 간접적인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사 영역에 걸쳐서 우리 헌법의 기본권의 보장의 정신은 다 고루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양한 질문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직접 또 여러분들 듣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기본권 경합과 상충 또 더 나가서 다음에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를 우리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